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3이 되었고 평생을 빵과 과자를 만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욕심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제 심장이 얼어붙는 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기남입니다. 25살 되던 해에 서울 종로의 작은 골목에서 제과 전문을 처음 열었으니 벌써 50년 가까이 빵을 만들어 온 셈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습니다. 겨우 손님 서너 명이 들어오면 꽉 차버리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는 조금씩 커졌고 제가 50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전국의 23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제과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그저 빵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에 퍼지는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아내 순덕이는 제가 57되던 해 겨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저는 그해 겨울 내내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북촌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옥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곳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외아들 도윤이는 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더니 30살이 되기도 전에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던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사업 말입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꽤 큰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몇 해 전에는 서아린이라는 아가씨와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군요. 손녀 유진이는 올해 23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역시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으니까요. 칠순을 넘기고 나서부터 저는 가게 일에서 손을 떼고 한옥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낮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부엌에서 간단한 쿠키나 빵을 구워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아들 내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큰 한옥에서 지내시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며느리 할인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저희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고 넓은 방도 따로 마련해 두었으니 걱정 말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한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정성스러운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을 꾸려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차려주었고, 손녀는 틈틈이 제 방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도 바쁜 와중에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아내가 떠난 뒤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왠지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 친구 중 한 명이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북촌에 한옥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 유명한 북촌 한옥이요. 요즘 그런 곳을 브랜드 공간으로 꾸미면 정말 대박이라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브랜드 공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왠지 좋은 의미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뒤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왠지 저를 피해서 하는 것 같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뭔가를 의논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손녀는 저를 볼 때마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아마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배신 중에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날 밤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끓여준 따뜻한 우유도 마시고 평소처럼 책도 읽어보았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깨어있나 싶어서 가만히 다가갔는데 며느리 할인이와 손녀 유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제 이름이 들려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근데 할아버지 적성 검사라는 게 뭐야?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라고 해서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걸 측정하는 건데, 결과를 살짝만 바꾸면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손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며느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니까 후견인이라는 걸 세울 수 있어. 후견인이 되면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우리가 대신 관리하게 되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면서도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북촌 한옥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렇지, 후견인 등록만 되면 한옥 명의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때 브랜드 스튜디오로 바꾸면 되는 거야. 손녀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엄마, 그 한옥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촬영하고 브랜드 팝업하면 진짜 난리 나겠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내 손녀가 내가 어릴 때부터 과자 만들어 먹이고 용돈도 넉넉히 주며 키웠던 그 아이가 제 며느리와 함께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촌의 그 한옥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100년 넘게 우리 집안이 지켜온 곳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며 웃고 울었던 추억이 서린 곳이고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제가 홀로 세월을 견뎌온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브랜드 스튜디오라는 것으로 만들겠다니, 촬영을 하고 팝업이라는 것을 하겠다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천천히 진행해야 돼. 나 요즘 틈틈이 관찰일지 쓰고 있거든. 아버님이 어디다 뭘 두셨는지 자꾸 잊어버리신다. 이런 식으로.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의사한테 보여주려고 기록하는 거야.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 판정받기가 훨씬 쉬워지거든. 손녀가 감탄하듯이 말했습니다. 와, 엄마 진짜 치밀하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손등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와 손녀의 대화를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통화하면서 요즘 아버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바로 조작된 관찰일지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가끔 제 앞에서 일부러 물건을 다른 데 두고는 나중에 아버님, 이거 어디 두셨어요? 하고 묻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내가 정말 깜빡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그게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이 일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와 손녀만 꾸민 일일까?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도윤이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한옥명의 이전이라는 것은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큰일인데 며느리 혼자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도, 내가 낳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도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인 줄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사업 미천도 대주었는데 그 아들이 제 정신을 의심받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며느리가 이미 조작된 기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제가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으니 나중에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브랜드 사업 확장을 위한 재료였습니다. 북촌 한옥이라는 값비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업 기회였고 손녀에게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촬영 장소를 마련해 줄 수단이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게 웃으며 "아버님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잘 잤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가장 길고 힘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벽의 대화를 들은 뒤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노인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주면 고맙지."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네 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의 핸드폰에 병원 예약 알림이 뜨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신경정신과 예약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신과 검사를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손녀 유진이도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는 젊은 분이 저를 보더니 "어르신 손녀분 인스타그램 보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나 봐요" 하고 말씀하시길래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손녀가 곧 큰 변화가 있다면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옥을 손에 넣은 것처럼, 이미 저를 정신병자로 만든 것처럼 벌써부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윤이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와 함께 팝업 행사를 연다면서 8일 정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면 집에는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저만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다음 날 저는 집안을 조용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아들 부부가 쓰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여러 가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 끼워져 있던 2장의 문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문서의 제목은 성년후견인 신청서 준비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후견인 이름란에는 한기남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후견인 후보자 란에는 한도윤, 서아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 사유란에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재산관리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지능력 저하라니, 재산관리 불가라니, 저는 아직 멀쩡히 바둑도 두고 책도 읽고 요리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 문서의 제목은 북촌 한옥 활용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한옥을 어떻게 브랜드 스튜디오로 바꿀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는 후견인 등록 완료 후 명예 관리권 확보라고 되어 있었고 2단계는 공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라고 되어 있었으며 3단계는 브랜드 스튜디오 오픈 및 인플루언서 콘텐츠 촬영장으로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상 수익까지 계산해 놓았는데 월 임대료 5천만 원 이상, 연간 광고 수익 3억 원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집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제가 대를 이어 살아온 그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을 벌어다 줄 사업 아이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도 그 안에 서린 우리 가족의 추억도 아내와 함께 보낸 세월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서류 더미를 더 뒤져보니 며느리가 작성한 관찰일지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제가 무엇을 깜빡했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5일 아버님이 안경을 어디 두셨는지 몰라서 30분간 찾으심. 3월 12일 아버님이 점심을 드셨는지 기억을 못하시고 다시 드시려 하심. 3월 20일 아버님이 손녀 이름을 잠시 헷갈려 하심.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경을 못 찾은 날은 분명히 며느리가 제 안경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다시 드시려 했다는 날은 며느리가 일부러 식탁을 치우지 않고 마치 제가 아직 안 드신 것처럼 꾸며놓았던 날이었습니다. 손녀 이름을 헷갈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손녀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자에게 배운 대로 핸드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서 제자리에 놓은 뒤 서재를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신보다 무서운 것은 가족의 욕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날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제 손녀가 모두 한마음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 얼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과점에서 함께 일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더해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송지우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떠난 그 8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전부였고 저는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출국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오늘 옛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를 이미 정신이 흐릿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꾸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나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저는 그저 평화롭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제 가족은 저를 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일이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지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 문화재 전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메모해서 택시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법률 사무소가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제자가 저를 기억이나 할까, 기억한다 해도 이런 복잡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대에 있던 젊은 직원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고 저는 송지우 변호사님을 뵙고 싶다고 옛날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제 제과점에서 열심히 빵 만드는 법을 배우던 그 청년과 똑같았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다 지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얼른 저를 부축하다시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게 하고는 제 앞에 앉아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집으로 데려간 일, 며느리와 손녀의 새벽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일, 서재에서 발견한 후견인 신청서와 한옥 활용 계획서, 조작된 관찰일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이 메어서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고 계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전형적인 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입니다. 지우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재산을 노리고 멀쩡한 어르신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후견인을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북촌에 있는 그 한옥이 얼마나 오래된 집인가요? 저는 100년이 넘었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살아온 곳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그 한옥은 사유재산이지만 동시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이 가족 손에 넘어가서 브랜드 스튜디오니 뭐니 하는 것으로 바뀌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지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설명하기를 문화재 기부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공공기관에 기부 형식으로 맡기는 것인데, 일단 이 등록이 되면 그 재산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명예 변경이 불가능하고 후견인이 된다 해도 그 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 며칠 안에 할 수 있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이니까 선생님만 결심하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이건 정말 큰 결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한옥은 더 이상 선생님 개인 재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그게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죽으면 어차피 두고 갈 것인데 욕심 많은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망가지느니 차라리 공공의 것이 되어서 오래오래 보존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집의 추억이 브랜드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옛날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밤낮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일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옛 친구들 모임에 간다고, 동창회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 이틀 전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북촌의 한옥은 공공문화재 기부 신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집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이라 해도, 후견인이 된다 해도 그 집은 더 이상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지키고 싶었던 것을 지키신 겁니다. 저는 지우에게 고맙다고 30년 전에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건 빵 만드는 법만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선생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면서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참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내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해외에서 돌아온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캐리어를 끌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 손녀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 앉아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곧 이 집안에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출장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평소처럼 저에게 상냥하게 대했고
아버님 저 없는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 덕분에 잘 지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할 말이 있다. 너희 모두 잠깐 앉아보거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 내외와 손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다. 그 집을 공공문화재 기부 신탁으로 넘겼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 안이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고 손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재 기부 신탁이 뭔데요? 저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 되었다고, 누구도 그 집의 명의를 바꾸거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하셨어요? 그 집은 우리 가족 재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의를 하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들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안다고.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정신과 검사를 예약한 것도 알고, 내가 깜빡깜빡한다고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도 알고, 조작된 관찰일지를 쓰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곧 큰 변화가 있다고 자랑한 것도 알고 그 한옥을 촬영장으로 쓸 생각에 들떠 있었다는 것도 다 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견인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한옥 활용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계산까지 해놓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는 내 기억을 지우려 했다. 내가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킨 것뿐이다. 너희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지킨 것뿐이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살펴 드리려고 한 건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라 도윤아, 변명하면 할수록 더 추해질 뿐이다.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 봤다. 월 임대료 5천만 원에 연간 광고 수익 3억 원이라고 적어놓은 그 계획서를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니 이제 와서 건강 걱정이었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아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손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짐은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들통이 났는데 무슨 얼굴로 저를 붙잡겠습니까? 저는 택시를 타고 북촌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이제는 공공의 재산이 되었지만 관리인 자격으로 당분간 머물 수 있도록
지우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심어둔 화분들이 조금 시들어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서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여기 있었고 이제는 영원히 여기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옥 관리는 문화재 관리 기관에서 맡아주기로 했고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지우가 남해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여생을 보내시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해의 작은 섬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먹으려고 간단한 식빵을 구웠는데 마을 분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셔서 맛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이게 진짜 빵 맛이구만. 어르신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하고 물으셔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빵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마을 분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것처럼 반죽을 치대는 법부터 오븐 온도를 맞추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마을 분들이 직접 만든 빵을 맛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비로소 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촌의 한옥은 지금 작은 박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우가 가끔 사진을 보내주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옛날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간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이, 아내와 제가 추억을 쌓았던 그 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들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한번 뵈러 가도 되겠냐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 남해의 작은 집 마루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갓 구운 빵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누구의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제 것인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올해 74이 되었고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